그 사람의 49제가 막 끝난 초겨울이었다. 법무법인 사무실의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해가 짧아진 도시의 오후가 희미하게 비쳐들었다. 아들 선우는 애써 태어난 척 굳은 얼굴로 다리를 떨고 있었고, 며느리 유미는 값비싼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딸 선아만이 붉어진 눈시울을 연신 손등으로 훔쳐내고 있었다. 변호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50년 넘게 굳은 살이 박힌 내 손등만 내려다 보았다. 저 양반 참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지. 평생을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 슬픔은 파도가 잦아든 갯벌처럼 먹먹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변호사 입에서 나온 김민준이라는 석자가 내 귀에 박혔다. 1975년 5월 10일 미국 미네소타주 입양. 수증기처럼 흩어지던 내 정신이 그 이름 위로 선명하게 얼어붙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고 김진섭님께서는 유언에 따라 망인의 차남 김민준, 현지명 이안킴에게 서울 서초동 소재 빌딩의 지분 30%를 상속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먹혔다. 선우가 다리 떠는 것을 멈췄다. 유미의 하얗고 긴 손가락이 핸드백 가죽을 파고들듯 움켜쥐었다. 선아가 훌쩍이던 소리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저 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괴종시계가 떠올랐다. 당신이 혼수로 해왔던 시계. 매일 아침이면 묵직한 태엽을 감아주던 당신의 단단한 손. 그 시계는 당신이 숨을 거둔 그날 이후로 멈춰 서 있었다. 마치 50년의 세월을 건너와 내 심장을 멈춰 세운 저 낯선 이름처럼. 선우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준이라뇨. 그게 누구입니까, 변호사님? 아버지 유언장에 웬 모르는 이름이. 내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발버둥 쳐온 아들. 그 목소리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목구멍에 차가운 쇠구슬이 걸린 듯했다. 50년 전, 1975년, 선우를 낳고 새 방에서 전세로 옮긴다고 기뻐하던 해였다. 그 사람은 유독 말이 없었고 밤늦도록 구석에서 무언가를 쓰곤 했다. 나는 그저 가장의 무게가 그런 것이려니, 갓 태어난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것이려니 지레 짐작했다. 그 깊은 밤, 당신이 품었던 것이 나와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이에 대한 번민이었다는 말인가? 평생을 함께 밥을 먹고 등을 긁어주고 한 이불을 덮고 잔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내 일생이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선우는 운전대라도 부술 듯 꽉 쥐었고 유미는 창밖만 바라봤다. 그 침묵이 칼이 되어 내 살을 저몄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우는 당신의 영정사진 앞에 섰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당신의 얼굴. 이제 보니 저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춘 자의 여유로운 기만처럼 보였다. 선우가 울분을 터뜨렸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말고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정말 몰랐냐는 아들의 물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모를 리가 없냐는 원망.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산 아내이면서 그걸 모를 수 있냐는 질책. 나는 죄인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한 무딘 아내, 자식들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어머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서재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직도 그 사람의 묵직한 책 냄새와 희미한 양 냄새가 배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늘 그랬듯 만년필과 메모지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평생 당신의 성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든 것들이 나를 비웃고 있었다. 문득 시선이 멎은 곳, 거실의 궤종시계였다. 멈춰버린 시계바늘. 나는 홀린 듯 다가가 시계 유리문을 열었다. 먼지 쌓인 유리 위로 금이가 있었다. 언제 금이 갔을까? 나는 왜 이걸 이제야 보았을까? 내 인생에도 저렇게 선명한 균열이 있었는데 나는 50년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슬픔이 아니었다. 이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배신감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눅눅한 솜이불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선우는 밤늦게 들어와 술 냄새를 풍기며 서재로 직행했고, 며느리 유미는 부쩍 말이 없어졌다. 그저 나와 마주칠 때마다 애써 괜찮으시냐는 듯 입꼬리만 올려 웃었다. 그 미소 뒤에 어머님 몫이라도 잘 챙기셔야죠 라는 속내가 비쳐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렸다. 그 아이는 30년 가까이 이 집 며느리로 살며 제 감정을 죽이는 법을 터득한 아이였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리는 식탁에서 나는 평생 그 사람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떠먹던 아침들을 생각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모두 거짓 위에 쌓아 올린 무대 소품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선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우와 눈이 마주친 모양이다. 선우가 쏘아붙이던 말했다. 넌 한가하게 애들 데리고 올 정신이 있냐?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선아가 지지 않고 대꾸했다. 오빠야말로 지금 그게 할 소리야? 평생 우리만 보고 사신 엄마 앞에서 재산 얘기가 나와? 난 그냥 아빠한테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게 마음 아플 뿐이라고. 손주 녀석들이 눈치를 보며 내 등 뒤로 숨었다. 자식들의 대화는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선우의 눈에는 낯선 상속자에게 넘어갈 재산에 대한 조바심이, 선아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어쩌면 줄어들 제 몫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마음이 아프다는 딸의 말조차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다툼을 보고 있자니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이 집 전체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고작 돈 몇 푼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이었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로 나와 멈춰버린 궤종시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사람의 서재로 향했다. 낮 동안 선우가 온통 뒤집어 놓은 서재는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어지러웠다. 아들은 아버지의 비밀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니라 유언을 뒤집을 만한 흠결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허탈한 심정으로 삐져나온 책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꽂았다. 그 사람이 아끼던 책들, 밑줄 그어진 문장들, 그 손길을 따라가다 보니 문득 책장 맨 아래 칸, 낡은 가죽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굳게 잠긴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1975. 표지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물쇠는 작고 단단했다. 열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차가운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일지라도 나는 열어야만 했다. 50년간 나를 속여온 그 사람의 진실을, 내 지난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이 안에서 찾아야만 했다. 며칠 만에 선우는 이안 킴이라는 사람의 행방을 알아냈다. 미국에서 꽤 이름 있는 건축가가 되었고 유복한 양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했다. 막연했던 이름 석자가 구체적인 실체를 갖게 되자 불안감은 끈적한 현실이 되어 목을 조여왔다.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그의 사진까지 찾아내 내게 보여주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이 사람이에요. 아버님이랑 눈매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휴대폰 화면 속의 남자는 서글서글하게 웃고 있었다. 낯선 이국 땅의 햇살 아래서 행복하게 자랐을 사내. 그 웃는 얼굴 어디에서도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극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부드럽게 휘어지는 그의 눈매는 젊은 시절 그 사람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 나는 화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를 볼수록 그 사람과 나의 50년이 기만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밤마다 나는 잠긴 일기장을 만지작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다 문득 기억의 저편에서 잊고 있던 어느 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75년 늦은 봄. 갓볼이 지난 선우가 열감기로 끙끙 앓던 밤이었다. 그 사람은 회사 일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의 열을 닦아내렸다. 다음 날 새벽에야 헐레벌떡 돌아온 그 사람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나는 그저 밤새 달려오느라 지친 것이라 생각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내게 등을 돌리고 서서 한참 동안 어깨를 떨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워 보여든지 나는 차마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등을 쓸어주기만 했다. 지금껏 나는 그 눈물이 아픈 아들에 대한 부성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날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또 다른 아들 때문에 울었던 것이다. 나와 내 아들을 앞에 두고 다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재의 온갖 서랍을 뒤져 작은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다. 녹슨 열쇠들을 하나씩 자물쇠에 넣어 돌려보길 수십 번. 마침내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풀렸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색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익숙한 그 사람의 필체. 하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수련 씨, 당신을 보낸 지 1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오. 수련. 내 평생 그 사람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의 이름이었다. 선우는 변호사를 통해 이안 킴이라는 사람과 화상 통화를 잡았다. 유언장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의 의중을 떠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노트북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작업실은 환하고 정갈했다. 책과 설계 도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보였다. 우리의 침통하고 경직된 얼굴과는 너무도 다른 평온한 세계였다. 잠시 후 화면에 그가 나타났다. 사진으로 봤던 그 서글서글한 미소를 띤 채였다. 그가 부드러운 영어 억양이 섞인 한국말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안 킴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눈빛에는 어떤 적이나 탐욕도 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그의 그런 태도가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선우가 잔뜩 나를 세운 목소리로 유언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그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평온함은 마치 맑은 거울 같아서 그 앞에선 우리의 초조함과 의심, 욕망 같은 추악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비추는 듯했다. 유미는 불안하게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렸고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화면 속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사람을 닮은 그 눈. 그 눈을 보고 있자니 증오와 배신감으로 얼어붙은 가슴 한 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연민이었다. 저 사람 역시 지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기구한 운명에 던져진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라는 생각. 평생 친부모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아왔을 그의 삶은 어땠을까? 나처럼 그 역시 그 사람에게 버려진 사람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었다. 통화가 끝날 무렵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진섭 씨가 제 생부라는 사실을 저도 얼마 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를 통해서요. 유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들어가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선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뿌리를 알고 싶다는 그의 순수한 열망이 선우에게는 재산을 온전히 차지하려는 치밀한 계획으로 보였을 것이다. 통화가 끊어지자마자 집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소란 속에서 오직 그의 눈빛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남편을 닮았지만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깊고 쓸쓸한 눈빛. 그가 한국에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 내 앞에 펼쳐질 미래가 두려웠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촛불 아래서 그 사람의 일기장을 읽었다. 그것은 한편의 슬픈 연애 소설이자 한 남자의 처절한 고백록이었다. 수련이라는 여자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져야만 했던 첫사랑이었다. 그 사람은 집안에서 정해준 나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그녀를 잊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이미 나와의 결혼 날짜까지 잡힌 상황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낳자마자 홀로 입양을 보내고 멀리 떠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일기장에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태어나자마자 낯선 땅으로 보내야 하는 제 아들에 대한 절절한 고통이 매일 밤 새겨져 있었다. 1975년 5월 10일. 아이가 태어난 날 그 사람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민준아, 아비가 미안하다. 평생 너를 가슴에 묻고 속죄하며 살겠다. 그리고 며칠 뒤 선우가 열감기로 앓던 그날 밤의 기록이 있었다. 그 사람은 지방에 간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나마 아이가 입양기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떠났던 것이다. 아픈 선우를 보며 그 사람이 흘렸던 눈물은 나와 내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지켜주지 못한 또 다른 아들에 대한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내게 보여주었던 다정함, 성실함, 나를 아끼는 듯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다른 여자를 향한 속죄의 몸짓이었다는 진실. 나는 그 여자의 대용품이었고 내 아들 선우는 그 사람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존재였을 뿐이었다. 우리의 50년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한 사람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기나긴 연극에 불과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절망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가슴 속에서부터 문드러지는 듯한 울음이었다. 한참을 울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날짜는 그 사람이 병원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이제 곧 수련 씨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민준이에게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그 아이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자 내가 평생을 지고 가야 할 약속이다. 지켜야 할 약속. 유산상속은 남겨진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평생 그 사람을 짓눌러온 빚을 갚으려는 처절한 책임감의 발로였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한이 눈물과 함께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 텅 빈 공허함과 또 다른 의문이 들어섰다. 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 그 약속을 지키려 했던 그 여자는. 이안은 예고대로 한국에 왔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함께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우리는 시내의 한적한 호텔 커피숍에서 그를 마주했다. 화면으로 볼 때보다 더 크고 단단한 체격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선하고 쓸쓸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선우는 팔짱을 낀 채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유미는 찻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존재가 여러분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너무나 진심이어서 오히려 그를 비난하려던 우리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유산이나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생모와 생부에 대해 알고 싶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우가 그새를 참지 못하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고 뿌리를 찾겠다? 5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당신 어머니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여자였기에 남의 가정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놓는 거요? 그 순간 이안은 대꾸하는 대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되고 청초한 얼굴의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수련이라는 여자. 그 사람이 평생 가슴에 품었을 여인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들끓던 분노와 질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여인의 눈빛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곧 닥쳐올 이별을 예감한 사람처럼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한 남자로 인해 인생이 뒤틀려 버린 또 다른 여자. 나는 그녀에게서 낯선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만든 비극의 희생자들이었다. 이안이 사진을 내려다보며 나지막히 말했다. 양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습니다. 제 생모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해야만 했던 분이라고요. 그의 말에 선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성을 잃고 날뛰던 가족들의 갈등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허무하게 멈춰섰다. 이안은 우리 모두를 천천히 둘러본 후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였다. 뜯어보지 않은 채 깨끗하게 보관된 편지. 그가 편지를 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것은 양어머니께서 전해주신 생모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그 편지를 열었다. 선우도, 선아도, 유미도, 이안도 숨을 죽인 채 내 손끝을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편지지를 펼치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이안의 생모인 수련 씨가 그의 양부모에게 보낸 편지였다. 아이를 떠나보내며 단 한 번만이라도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는 간절한 부탁과 함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진섭 씨,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요. 그녀는 아이를 낳은 후 얻은 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편지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당신의 인생이 힘들어질까 걱정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그 사람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했다. 아이를 찾지 말아달라고. 그저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만 봐달라고. 그리고 만약 언젠가 여유가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산 상속은 그 사람이 그녀에게 주지 못한 사랑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한 여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책임감이었다. 평생을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을 그 사람의 고통이 비로소 내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그토록 나를 아끼고 자식들에게 엄격하면서도 헌신적이었던 이유, 그것은 어쩌면 평생을 바친 속죄였을 것이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50년간 내 가슴을 응어리지게 했던 지독한 한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배신감에 몸서리쳤던 지난 날들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똑같이 시대를 살아낸 한 여자로서 나는 그 사람과 그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안의 손을 잡았다. 이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군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선호와 유미의 얼굴에 순간 안도하는 빛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 비극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어야만 했다. 남편의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노력이자 내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였다. 이제 선택은 나의 몫이었다.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어 평생을 살아온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다. 낡은 괴종시계에 멈춰있던 추를 다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며칠 후 나는 온 가족과 이안을 다시 집으로 불렀다. 그 사람의 영정 사진이 걸린 거실. 언제나 그 사람이 앉던 상석에 내가 앉았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내 모습에 조금 놀란 듯했다. 나는 평생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 사람의 결정을 따르던 아내였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산은 아버님 유언대로 민준이에게도 똑같이 나눌 생각이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선우가 벌쩍 일어나 소리쳤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 사람이 포기하겠다는데 왜 굳이... 나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간 짐을 우리가 나눠지는 일이다. 민준이, 아니, 내 동생은 네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가족이야. 우리가 그걸 외면하면 내 아버지는 평생 눈을 감지 못할 게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내 시선은 선우를 지나 며느리 유미와 딸 선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이안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을 닮은 그의 눈에 이제는 쓸쓸함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나는 이안에게 말했다. 내게 아버지를 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가족은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집은 이제 너의 집이기도 하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 말이다. 이것은 남편의 아내 박정숙이 아닌 오롯한 나 박정숙의 결정이었다.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온 나의 첫 번째 선언이었다. 선우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 결정이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돈을 두고 벌이는 자식들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른다. 거짓된 평화 위에 세워졌던 우리 가족은 이제 고통스러운 진실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괜찮았다. 적어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속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멈춰있던 괴종시계의 태엽을 감았다. 묵직한 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똑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50년 만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시간. 나는 영정사진 속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는 얼굴.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이 집은 이제 내가 지킬게요. 거짓과 비밀로 얼룩지었던 과거를 끌어안고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진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곧 다른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